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1년도 1회 실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심리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3가지 쓰시오. 총 5가지가 있어요. 개인차, 문항수, 문항 반응수, 검사 유형, 신뢰도 추정 방법. 이 중에서 3가지 쓰면 되는 것이에요. 문제에 따라서 5가지를 다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키워드만 적는 경우도 있고 키워드에 따른 설명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살펴주세요. 개인차라는 거는 검사 대상의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 개수도 커진다. 문항수가 많으면 신뢰도는 어느 정도 높아지나 문항수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신뢰도가 정비례 커지는 것은 아니다. 문항 반응수는 적정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신뢰도는 향상되지 않는다. 검사 유형은 속도 검사의 경우 전후 절반법으로 신뢰도를 추정하게 되면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낮아진다. 그러니까 후반부로 가면 시간 부족하니까 다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뢰도는 떨어지겠죠. 5번째, 신뢰도 추정 방법. 서로 다른 신뢰도 추정 방법에 따른 신뢰도 개수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 개인차, 문항수, 문항 반응수, 검사 유형, 신뢰도 추정 방법 이 5개를 계문, 문검신 이렇게 두문 암기법으로 외워두시기 바래요. 2차 실기 시험장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이 두문 암기밖에 없어요. 이 두문 암기로 인해서 키워드를 적고 그리고 키워드에 따른 설명까지 요구하는 경우 풀어서 쓰면 되는 것이죠. 2번 면접을 앞둔 수험생의 불안 감소를 위한 체계적 둔감화의 표준 절차 3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첫 번째 근육 이완 훈련, 두 번째 불안 위계 목록 작성, 세 번째 불안 위계 목록에 따른 둔감화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 근육 이완 훈련은 말 그대로예요. 근육을 푸는 것이죠. 근육 이완 훈련을 통해서 몸의 긴장을 풀도록 한다. 두 번째 불안 위계 목록 작성, 낮은 수준의 자극에서 높은 수준의 자극으로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한다. 세 번째 불안 위계 목록에 따른 둔감화예요. 불안 유발 상황을 단계적으로 상상하도록 해서 불안 반응을 점진적으로 경감 또는 제거시킨다. 3번 보디는 정신 역동적 상담을 체계화하면서 직업 문제의 진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표현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이라고도 하고 직업 선택 문제 유형 분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여하튼 보딘 나오면 2차 실기에서는 딱 2가지예요. 지금 나와 있는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두 번째는 보호진의 직업 상담 과정 3단계 요 2개예요. 1차까지 포함하면 1차에는 상담 기법이라고 명비서라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2차 실기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여하튼 보호진의 직업 문제 심리적 원인 5개예요. 의존성, 정보 부족, 자아 갈등,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그리고 확신 부족 이 5가지요. 첫 번째, 의존성. 진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쉽죠. 정보 부족. 진로 관련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아 갈등. 자아 개념들 사이에서 내적 갈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경우. 네 번째,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자신의 선택과 중요한 타인의 요구, 중요한 타인이라는 것은 부모, 형제, 친구 이런 사람들이요. 나는 A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나한테 B를 요구해. 이런 충돌에서 비롯되는 불안이요. 마지막 확신 부족, 진로 선택 이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이다. 해서 보딘의 진로 문제 심리적 원인은 의정자직학 이렇게 외워요. 의정자직학. 네 번째, 부처의 집단 직업상담의 3단계 모델을 쓰고 설명하시오. 부처하면 집단 직업상담 3단계 모델밖에 없어요. 2차 실기에 나오는 곳이요. 그래서 이 부처하고 보진하고 헷갈리지 않게 학자 이름까지 넣어서 부탐전에 이렇게 외웠었죠.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이렇게요. 그래서 보지는 보탐액변 이렇게 외웠고 부처는 부탐전행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탐색 단계는 자기 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불일치에 대한 해결 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요. 전환 단계는 자기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하며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행동 단계,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탐색과 정보 수집,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의사 결정 등이 이루어진다. 부탐전에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5번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하위 척도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하위 척도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 직업 분류예요. GOT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본 흥미 척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 특성 척도예요. 일반 직업 분류는 GOT라고 해서 흥미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홀랜드의 직업선택 이론에 의한 6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본 흥미 척도 BIS는 일반 직업 분류를 즉 GOT를요 특정 흥미들로 세분화한 것으로 그 6가지 흥미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개인 특성 척도 PSS는 업무 유형, 학습 유형, 리더십, 모험심 유형들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것을 개인 특성 척도라고 해요. 6번 인지적 명확성의 부족을 나타내는 내담자 유형이에요. 총 1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지적 명확성이라는 거는요,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적용시키는 능력, 이게 바로 인지적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내담자 유형을 말하는 것이에요. 총 14가지가 있어요. 단순 오정보, 복잡한 오정보, 가정된 불가능 구체성의 계려, 원인과 결과의 착오, 무력감, 비난하기, 양면적 사고, 파행적 의사소통, 강박적 사고, 걸러내기, 고정성, 잘못된 의사결정 방식, 자기 인식의 부족 해서 단순하고 복잡한 가구원, 단복, 가구원, 영화 볼 때는 양파깡, 무비, 양파깡, 그리고 영화 끝나면 문 걸고 잘자, 걸고 잘자,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를 두문 암기로 외울 수 있었어요. 이 명칭만 쓰는 게 바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냥 거저 먹는 것이죠. 외워놓기만 하면요. 단복, 가구원, 무비, 양파깡, 걸고 잘자. 7번 홀랜드의 인성 이론에서 제안된 6가지 성격 유형, 너무너무 유명한 것이죠. 현탐의 사진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간섭형. 그래서 현실형은 실제적이며 현장에 사는 일을 선호하나 사회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장점과 단점을 곁들여서 쓰면 보다 훌륭한 답안이 되겠죠. 탐구형은 과학적이며 탐구 활동을 선호하나 지도력이 부족하다. 예술형 심미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선호하나 규범적 성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어디 속박돼서 생활하는 걸 싫어하잖아, 이런 사람들이요. 사회형은 이타적이며 봉사활동을 선호하나 기계적 활동 능력이 부족하다. 진취형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선호하나 체계적 활동 능력이 부족하다. 관습형 꼼꼼하며 질서 정연한 일을 선호하나 융통성이 부족하다. 현탐의 사진관, 누구네 사진관? 현탐의 사진관. 8번 실직 후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과정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앨리스의 ABCDE 모델에 따라 설명하시어. 역시 현탐의 사진관 못지않게 1, 2차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에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상담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 적용이에요. 일종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직한 내담자에 대해서 A는 선행 사건이에요.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구체적 사건으로서 내담자의 실직을 이렇게 들고요. B는 비합리적 신념 체계인데 실직이 곧 자신이 무가치함을 의미한다라는 이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 체계, 그 결과 C
그 결과로 내담자는 우울과 불안, 자괴감, 구직 활동의 위축 등을 가져오게 돼요. 이런 게 옳지 않다는, 내담자의 이런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논박을 해야 되겠죠. 디스퓨트라는 것이에요. 실직이 곧 자신의 무가치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면 누구나 실직할 수 있으므로 그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논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는 이펙트 효과예요. 논박의 효과로 합리적 신념을 통한 구직 활동의 노력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9번 한국 직업 사전에 수록된 부가 직업 정보를 5가지만 쓰시오. 우리 부가 직업 정보 총 13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죠. 정육점에서 숙직은 작작하고 정육, 숙직, 작작작 이렇게 외웠어요. 정육, 숙직, 작작작. 정육점에서 숙직은 이제 그만 작작해. 자유롭게 그리고 관조하듯이 표표히 떠나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맨 끝에 표는 의미 없는데 운을 맞추기 위해서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놓다고 했었죠. 정육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정육점에서 숙직은 작작하고 자유롭고 관조하듯이 표표히 떠나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규교육이죠. 육체활동,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 장소, 작업 환경, 작업 강도, 자격 면허, 유사 명칭, 관련 직업, 조사 연도, 표준 산업분류 코드, 표준 직업분류 코드 해서 정육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외워놓으면 그냥 답 끝나는 것이죠. 10번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 반응 5가지. 이거 상식선에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직장에서 이 사람이 회사 나가기 싫겠죠. 결근도 자주 할 것이고 일도 잘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다른 직장 알아보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 직무 수행이 감소하고요. 직무 불만족이 뒤따르게 되고 지각 및 결근, 이직, 알코올, 약물 등의 의존도 심화, 공격적 성향으로 인한 인간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시험장에서 그때그때 순발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딱 답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도요. 11번 준거 타당도의 종류 2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준거 타당도의 종류 2가지는 바로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를 둘 수 있겠네요. 예언 타당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측 타당도라고도 해요. 검사 점수와 미래 행위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것이에요. 예언 타당도니까 즉 예를 들어서 입사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이 이후 근무 성적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해당 입사 시험은 예언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동시 타당도 또는 공인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검사와 준거를 동시에 측정해서 두 결과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근무 성적이 좋은 재직자가 검사 점수도 높았다면 해당 검사는 준거 타당도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12번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대분류와 직능 수준을 연결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관전, 사서, 판농, 기장, 단군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제4 직능 수준 필요 혹은 제3 직능 수준 필요 이렇게 하고요. 사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는 제2 직능 수준 필요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1 직능 수준, 1 직능 수준이에요. 그리고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외웠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암기 비법을 보면 관전,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학벌을 묶었죠. 얘네는 왜냐하면 직능 수준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직능 수준을 필요로 하는 거 사서 판농 기장이에요.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업 승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이들은 모두가 제2 직능 수준이 필요하고요.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1 직능 수준이 필요하고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3번. 초기 면담 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을 각각 세 가지씩 쓰시오. 언어적 행동에는 말로 하는 것이죠. 비언어적 행동이라는 것은 몸짓, 손짓, 뭐 제스처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 가지씩 이것도 시험장에서 그 순발력을 발휘해서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거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쓸 수 있었지만요. 언어적 행동에는 내담자에게 명료하고 이해 가능한 언어를 사용한다. 내담자의 기본적인 신호에 적절히 반응한다. 긴장을 줄이기 위해 가끔 유머를 사용한다. 내담자에게 개방적 질문과 언어적 강화를 사용한다. 언어적 강화는 뭐 칭찬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비언어적 행동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기본적으로 눈맞춤 유지하고 내담자에게 가끔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내담자와 유사한 언어의 톤, 내담자의 몸을 가깝게 기울이며 상담한다. 이런 것들 요즘 짜증날 수도 있겠네. 네 번째 같은 거 이런 거는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에요. 14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 산업활동, 산업분류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시오. 산업이라는 것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다. 산업활동은 각 생산단위가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다. 세 번째 산업분류라는 것은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이 21년도에는 특히 직업 정보론에 대한 2차 실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노동시장론에 대한 2차 실기 문제는 굉장히 축소되어지고요. 좀 약간 열애로 빠졌다는 것이죠. 직업 정보론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출제가 됐다는 것이 특징인데 일시적인 특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산업활동, 산업분류, 그 외에도 산업활동의 범위, 산업분류 기준, 생산단위의 활동 형태까지 이 6개 사항만 체크해 놓으면 문제 푸는 시장 없네요. 15번 직무 분석 방법이에요. 직무 분석 방법을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무 분석 방법은요. 이렇게 세 가지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초 분석법, 그리고 비교 확인법, 그리고 대입헌법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 최초 분석법이요. 7가지가 있는데요. 그 7가지 중에서 3개를 써도 돼요. 이렇게 최비대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최초 분석법에 있는 거 3가지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면접법, 관찰법, 체험법, 그리고 이 설문지법, 녹화법, 중요사건 기법이요. 그리고 맨 끝에 작업일지법까지 7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3개를 뽑아서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최비대를 썼죠. 최초 분석법, 분석 대상 직무 자료가 드물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비교 확인법,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의 직무 상태를 비교 확인하는 방법이다. 대입헌법,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면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단시간 내에 추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최비대로 외웠던 것이에요. 16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 5가지. 우리 많이 외웠었죠. 이런 경우죠. 시장 임금의 결정하는 요인이에요.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요인이 아니라 높일지 낮출지 이렇게 결정하는 요인이니까 이런 때는 시장 임금의 증가와 감소 2가지를 동시에 써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법적 제도적 장치의 유무. 만약에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하면 법적 제도적 장치의 확대 이렇게 써야 되고요. 여기서는 결정하는 요인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법적 제도적 장치의 유무라고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남편 소득의 증감, 자녀 수의 증감, 그리고 이 가계 생산 기술의 발달 여부, 고용시장의 발달 여부, 여성의 교육 수준, 고하, 아니면 그냥 여성의 교육 수준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외웠었죠. 기혼 여성이 남편이 실직을 해서 돈을 벌러 일자리에 나갔는데 여전히 남자들이 가는 데마다 꼬이니까 차마 욕은 할 수 없고 껌 뱉으면서 한마디 하는 것이죠. 이런 시법 가는 데마다 남자가 꼬여,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임금의 증감, 법적 제도적 장치의 유무, 남편 소득의 증감, 자녀 수 증감, 가계 생산 기술의 발달 여부, 고용 시장의 발달 여부, 여성의 교육 수준, 이렇게 보시는데, 만약에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시장 임금의 증가, 법적 제도적 장치의 확대, 남편 소득의 감소, 자녀 수 감소, 가계 생산 기술의 발달, 고용 시장의 발달,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보고 쓰셔야 돼요. 17번. 심리 검사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의 의미를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이 심리 검사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심리 검사의 분류는요, 첫 번째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교재에는 확장의 보기에 잘 설명되고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거만 딱 보시면 두꺼운 이론책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확실하게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심리 검사의 분류는 참고적으로요, 2차 실기 문제 나올 때마다 여기서 빠지지 않고 문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는요, 다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실시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검자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검사 토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실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다시 뭘로 나눠지냐면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로 나눠지게 되고요. 수검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 검사냐 집단 검사냐 이렇게 나눠지고, 검사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필 검사냐 수행 검사냐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속도 검사라는 것은 시간 제한을 두고요,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력보다는 숙련도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웩슬러 지능검사의 소검사를 예를 들 수 있고요. 역량검사라는 것은 시간 제한이 없고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련도보다는 문제 해결력을 측정한다. 수학 경시대 문제에 해당되고요. 개인 검사는 검사자와 수검자의 1대1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이며 수검자의 심층적 분석에 유리하다는 것이에요.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 일반 직업 적성검사, 주제 통합검사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집단 이 검사는요, 여러 명의 수검자를 한 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며 시간과 비용면에도 효율적이다.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MMPI예요. 캘리포니아 성격검사 CPI, 마이어스 브릭스의 성격 유형 검사 MBTI 등이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그리고 지필 검사라는 거는
종이에 인쇄된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이요. 각종 뭐 국가 자격 시험 이런 거. 그다음에 수행 검사는 수검자가 도구를 다루어야 하는 방식이요. 운전면허, 주행 시험 이런 거요. 이게 바로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는 실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느냐, 수검자 수를 기준으로 하느냐, 검사 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나누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로 나눌 수 있어요. 규준 참조 검사는 상대 평가 목적의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규상이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준거 참조 검사는 절대평가 목적의 검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직업상담사 시험 절대평가 점수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측정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냐. 극대 수행과 그리고 습관적 수행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극대 수행 검사는 최대 수행 검사라고도 해요. 인지적 검사이면서 성능 검사이기도 한 것이죠. 이 검사 유형은 지능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성 검사가 있고 성취도 검사가 있어요. 습관적 수행 검사는 정서적 검사라고도 하고 비인지적 검사이며 성향 검사라고도 해요. 성격 검사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흥미 검사 여기에 해당되어지고요. 태도 검사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검사 장면에 따른 분류예요. 검사 장면에 따라서 다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축소 상황 검사고, 두 번째가 모의 장면 검사이며, 세 번째가 경쟁 장면 검사. 이렇게 해서 심리 검사의 분류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딱 갖고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한 문제가 매회차 나오는데 완벽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해 두고 가시면 앞으로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준 참조 검사, 준거 참조 검사 했었죠. 규준 참조 검사, 규상이라고 했었어요. 상대 평가 검사예요. 심리 검사나 각종 선발 검사 등이 규준 참조 검사고요. 그리고 준거 참조 검사는 절대 평가 점수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다수의 국가 자격 시험, 우리 보는 직업 상담사 시험도 절대 평가 검사라고 말한 바 있었네요. 18번. 다음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휴대용 의자를 생산하는 S사의 생산표이다. 이 회사가 생산한 휴대용 의자의 개당 가격이 2,000원이고 근로자의 임금은 10,000원일 때 다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로자 수가 5명일 때 노동의 평균 생산량을 구하시오 했어요. 노동의 평균 생산량은 우리가 APL이라고 하는데 노동 투입량 L분의 총 생산량 TP, 이게 바로 노동의 평균 생산량 구하는 공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명일 때라고 했으니까 노동자 5명이죠. 5명일 때 총 생산량 얼마에 30개라고 했었죠. 30. 이거 나누면 우리가 학교 전 봤을 때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바로 이렇게 6. 그래서 평균 생산량은 6개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번에 S사가 이윤을 극대화한다 했었잖아요. 이윤 극대화 공식 뭐라고 했어요? 1차 때 우리가 엄청 많이 했었죠. 이윤 극대화하면 무조건 이거 써놓고 가야 된다고 했죠. 가격 곱하기 MPL, 이것이 고용 수준과 이렇게 같다라는 이거 써놓고 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가격이 얼마예요? 여기 보면 2,000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P예요. 근로자의 임금 이게 W인데 10,000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세요. P가 2,000원이니까 2,000 곱하기 MPL 이코로 10,000 이렇게 써놓고 가시면 MPL이 얼마 나와요? MPL은 5가 나온단 말이에요. MPL 5가 이렇게 나오니까 MPL 여기서 구해봐야 되겠죠. 시간당에서 여기는 MPL을 구해볼게. 표에서 여기가 0이죠.
여기가 근로 1-0분의 10-0 하면 이렇게 10이 나오고, 여기는 2-1 분모 1이고 18-10 하면 여기는 8이 나와요. 근로자 5명일 때 볼게요. 근로자 5명일 때, 아니 근로자 3명일 때 볼까요? 근로자 3명일 때 MPL은요 3-2, 그리고 여기 생산량 23-18 하면 MPL이 벌써 5가 나오는 것이죠. MPL은 뭐냐 하면, MPL은 우리가 노동 투입량 증가분 델타 L에서 델타 TP가 총 생산량 증가분이니까 여기 23-18 하면 여기 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명일 때 MPL이 5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MPL이 5일 때 이윤 극대화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윤 극대화를 이윤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해야 할 근로자 수는 3명이고, 이때 노동의 한계, 생산량은 5개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쭉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MP를 구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MP를 이렇게 3명일 때, 근로자 수 3명일 때 노동의 한계, 생산량 구하면 노동 투입량 증가분이에요. 그 3명에서 앞에 이 2명을 이렇게 빼주면 되고, 그때 총 생산량 증가분 23에서 이렇게 18을 이렇게 빼주면 5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MPL이. 그래서 MPL은 5, 근로자 수 3명에서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강의들이랑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